브랜드 스토리, 셀럽, 리셀가가 시계의 본질을 대체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는 가격에 비해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시계 브랜드들을 이야기해 볼 예정인데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가격을 설명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분명한 브랜드들입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리차드 밀인데요. 리차드 밀은 독특한 기술력과 충격 저항 구조로 유명하지만 브랜드 가치 형성의 중심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셀럽 기반 마케팅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브랜드 비즈니스 모델이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희소성 기반이며 실제 시장 가격도 기술적 가치보다 누가 차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라파엘 나달, 바바 왓슨 등 일부 선수들은 스폰서십 및 착용 전제 계약을 통해서 전용 모델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내 돈 내산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요. 이 조합이 브랜드 인지도와 가격 버블을 동시에 강화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본, 티타늄, 초경량 베이스 기술은 확실하지만 무브먼트 마감이나 완성도 측면에서는 동일 가격대 하이엔드에 비해 좀 빈틈이 많다는 평가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리차드 밀 참 좋아하긴 합니다만 제품 자체에 대한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동일 가격대에 비해 오버레이티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리차드 밀은 리차드 밀만의 뭔가 독보적인 그런 위치와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반적으로 리차드 밀의 기술력, 그 리차드 밀만의 마케팅으로 있어서 고객에게 인식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전부 다 거의 최고고 높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가격은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는 동의하긴 합니다. 근데 저도 리차드 밀 편을 조금 들어주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욕을 하는 부분은 왜 이 시계가 이렇게 비싸냐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리차드 밀이 매우 적은 양의 이제 한정판을 예를 들어 냈어요. 근데 이 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R&D나 설비, 시간이나 노력, 이 모든 게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다 10피스에 녹여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단지 소재랑 스펙만 보고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 비싼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동의합니다. 가격을 너무 급하게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거부감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 소비자가 떠났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로님께서도 동의하실 텐데, 당연히 이 리차드 밀 브랜드에 대한 로얄티를 되게 중요시하는 방침은 알겠어요. 근데 이 브랜드도 타 몇 개 브랜드와 동일하게 리셀 금지라는 조항을 붙여서 이제 리셀을 하게 되면 넌 이제 앞으로 우리 브랜드를 받지 못한다,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그래놓고 가격은 비싸게 받고 너무 상업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모든 시계 브랜드들이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렇긴 하죠. 결론적으로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기술 대비 시장 프리미엄이 좀 매우 과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 매장가도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위블로인데요. 위블로는 세라믹, 사파이어 등 소재 실험 능력만큼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용화 속도는 업계 최고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시각적 존재감이 강해서 젊은 소비자층한테 좀 매력이 있는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죠. 다만 무브먼트와 마감 기준이 가격대를 정당할 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1,500만 원대 이하 모델의 상당수는 ETA나 셀리타 기반이고, 상위 모델들에서도 완전 인하우스가 아닌 혼합 설계 기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하이엔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약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한정판 과다와 콜라보 중심의 마케팅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축구, 복싱, F1 등 스폰서십 범위는 넓지만 브랜드의 핵심 서사가 기술이 아니라 화제성에 머물러 있는 구조라고 느껴집니다. 예전에 복싱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아시죠? 네. 메이웨더가 위블로 앰베서더였는데도 불구하고 롤렉스 매장에서 나오는 걸 이제 파파라치한테 찍혔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그래도 위블로가 최고야. 파파라치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Rolex right here. Hublot is the best in the world, hands down. 위블로 중고 시세는 이제 상당히 약한 편이고, 주요 모델들은 정가 대비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와 가격 유지력으로 접근을 한다면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운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 감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애프터마켓에서, 그레이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그 감가가 된 금액으로 사신다고 하면은 어떤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고 시장에서 구입하는 거는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니코 사파이어 모델 매장가가 1억 2천이 조금 안 되거든요. 시세는 4천 중반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예거 르쿨트인데요. 예거 르쿨트라고 계속 얘기하기는 좀 길어서 JL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JLC는 오랫동안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과거 무브 공급사의 명성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것처럼 이제 인식되는 부분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JLC는
파텍, AP, 바쉐론의 이제 무브먼트를 공급하고 있지 않고 브랜드 가치의 상당 부분이 과거 기록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는 파르미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LC가 가격 정책도 좀 공격적이었는데 2023년에 가격 인상을 하니 자연스럽게 판매 부진이 있었고 일부 모델들은 다시 가격 인하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백화점에서 가격 인상 후에 리베로소를 구입하셨던 고객이 얼마 안 가서 가격 인하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백화점에서 이제 항의하는 걸 직접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서 말한 브랜드들도 JLC도 다 포함해서 기술력이라든지 그거의 뭔가 개성이라든지 독창성은 인정을 하지만 가격이 좀 오버프라이스 돼 있다, 이런 맥락인 것 같긴 한데 저도 JLC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물론 JLC의 기술력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너무 가격을 올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JLC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리베르소 의존도인데요. 리베르소가 시계 업계에서 대체가 어려운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인정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사실상 단일 모델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는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또 나온 밀라네즈 골드 브레이슬릿 버전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거 예쁘더라고요. 네. 정리하자면 기술력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그 JLC와 애호가 커뮤니티에서 강조하는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표현이 옛날 명성에 의존되어 있고 현재 브랜드의 아쉬운 행보를 감추려는 마케팅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한 브랜드가 아니고 한 브랜드의 두 컬렉션 이야기인데요.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와 아쿠아넛 컬렉션인데요. 당연히 파텍이 세계 최고급 시계 브랜드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력의 핵심 중심은 드레스워치나 컴플리케이션 영역에 있지 노틸러스 아쿠아넛은 이러한 역사적 기술 정체성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라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틸러스와 아쿠아넛의 성공은 단순하진 않죠. 인스타그램, 부의 상징 프레이밍, 희소성 기반 VIP 판매 구조,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 트렌드, 투기적 매수 수요가 결합해 형성된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유명해진 라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적 신호로 유명해진 라인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노틸러스에 대해서 좀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노틸러스는 제랄드 젠타가 피아제에게 먼저 제안을 했었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피아제가 거절했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파텍이 추후에 노틸러스를 판매를 한 걸 보면 업계에서는 피아제가 노틸러스를 거절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피아제 뭐야, 뭐 바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는 10년 전만 해도 사실 노틸러스와 아쿠아넛이 그렇게 잘 팔리는 시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매장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시계였죠. 시대도 낮았었고 찾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요소들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이제 구매가 거의 불가능한 시계가 되었지만 전 파텍이 노틸러스가 아닌 피아제 폴로를 판매를 했어도 잘 팔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대로 피아제가 노틸러스를 판매를 했으면 이렇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파텍 필립 최고의 브랜드 이견 없습니다. 근데 이제 노틸러스의 경우에 애초에 파텍 필립에서 집중하는 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브먼트 적용 자체도 최고가 제가 알기로는 퍼페추얼 캘린더까지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무브먼트들 들어가는 것도 원래 기존의 클래식 시계에 적용되었던 무브먼트를 그냥 그대로 이식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틸러스 아쿠아넛만을 위해서 새로운 무브먼트를 개발한 그런 부분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한 다이얼도 스탬프 다이얼 스포츠 시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스탬프 다이얼을 쓰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은 뭔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는 그런 라인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파텍이 높게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는 마감, 캘리버 개발, 고컴플리케이션, 납작한 무브먼트 설계 능력 때문이지 노틸러스와 아쿠아넛 컬렉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되는 시계 브랜드들을 살펴봤는데요. 기술, 역사, 마감, 시장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브랜드 가치와 실제 제품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계를 선택하시든 중요한 건 본인이 왜 그 시계를 찾는지 명확한 기준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과소평가되는 시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